부자의 생각은 무엇이 다른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닦아야 한다. 만약 유대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느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부자의 지혜를 갖추라고 조언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뇌는 돈 지갑을 결정하며 부자의 사고방식과 지혜를 갖춰야만 부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버틀러는 세상 물정 모르는 가난한 젊은이였다. 다른 많은 유대인처럼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가진 돈도 없고 기회도 찾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버틀러는 한 부잣집을 찾아가 간청했다. 선생님, 제발 여기서 3년만 일하게 해주십시오. 돈은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먹여주고 재워만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부자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거저 얻을 수 있으니 손해날 것이 없었다. 부자는 흔쾌히 버틀러의 청을 허락했다. 3년 뒤 버틀러는 부자의 집을 떠났다. 그리고 10년 뒤 부자는 한 사교 모임에서 우연히 버틀러를 만났다. 그는 예전의 가난한 버틀러가 아니었다. 부자 역시 예전의 부자가 아니었다. 가세가 기울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된 버틀러의 모습에 부자는 호기심이 들었다. 버틀러가 떠날 때 약간의 돈을 주긴 했지만 겨우 몇 달 정도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부자는 버틀러를 찾아가서 물었다.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들은 버틀러가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제 비결은 쉽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조건이라도 있나? 내가 비록 예전만큼은 못해도 필요하다면 돈을 내겠네. 선생님,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가? 저는 3년간 선생님 밑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으니 제 밑에서 3개월만 공짜로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비결을 알려드리지요. 좋네, 그렇게 하겠네. 3개월이 지났고 그는 버틀러에게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 버틀러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미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아해하는 과거의 부자에게 버틀러는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웠을 뿐이지요. 물론 그 사고방식을 제 습관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석 달 동안 저는 그 모습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난해질 수 있으니깐요. 과거의 부자는 버틀러의 말에 한숨을 쉬며 지난 날을 자신을 반성했다. 부자가 되고 난 뒤 나는 오만해져서 내가 돈이 매우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했구나.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는데 나만 바뀌지 않는다면 도태되고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경쟁이 별로 치열하지 않아서 쉽게 성공을 거두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 내 방식대로 살다가는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 버틀러는 돈을 벌고 못 벌고의 차이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그의 성공과 과거 부자의 몰락은 모두 생각의 차이에서 결정났다. 유대인은 이런 지혜와 생각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이 놓친 기회를 잡아 부를 축적했다. 다음에 나오는 일화도 이를 잘 보여준다. 한 기자가 가난한 산골 마을을 찾아갔다. 산기슭에서 양을 치는 소년을 발견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는 왜 양을 치고 있니? 돈을 모아서 장가를 가려고요. 장가를 가서 뭐 하려고? 아이를 낳으려고요. 그럼 아이를 낳아서 무얼 하지? 양을 쳐야죠. 기자와 소년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피식 웃었을 것이다.
태어날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소녀는 결코 돈을 벌 수 없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소년처럼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생각을 배울 필요가 있다. 머리를 쓰는 방식을 바꿔 다른 사람보다 민첩하게 생각하고 부자들의 생각 방식에 가까워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끊임없이 스스로를 뛰어넘어 부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다. 공상만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상상만으로도 부를 거머쥘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쓸데없는 공상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만이 부를 쌓는 지름길이다. 유대인은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하며 또 이를 잘 실천한다. 만약 공상에 빠져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 마땅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길 바란다. 조지는 한 회사의 사장으로 사업을 크게 확장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대형마트에서 식품 코너 검수자로 일했다. 검수원으로 일할 때의 그는 자타공인 매우 근면하고 성실한 젊은이였다. 하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어느 날 그는 업무를 마친 뒤 동료와 잡담을 하고 있었다. 그때 지배인이 다가오더니 주변을 훑어보고는 눈짓으로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 그러고는 생필품 코너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하나씩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그 순간 조지는 지배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지배인은 조지가 맡은 일만 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좀 더 몸을 움직여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조지는 큰 깨우침을 얻었다. 업무에서 한 단계 앞서 나가려면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때부터 조지는 자신이 맡은 일을 끝낸 뒤 알아서 다른 일을 했다. 이렇게 일하는 동안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점점 재미있어지는 것을 느꼈다. 동료들 역시 조지에게 고마워하며 호감을 표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조지는 늘어난 업무를 통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용기와 능력도 갖추게 됐다. 이런 경험은 그의 삶과 사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과거의 수동적인 방관자에서 벗어나 진지하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조지가 됐기 때문이다. 지위 또한 바뀌어 평범한 검수원에서 명실상부 성공한 경영자가 되었다. 사업에서 성공한 뒤에도 조지는 여전히 습관을 이어가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에 몰두하고 있다. 조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덕분에 성공했다. 만약 지배인의 눈짓이 없었더라면 조지는 여전히 식품 코너의 검수원에 머물렀을 것이다. 적극적인 자세가 성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사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는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다. 자율과 책임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유대인은 결코 운명대로 살거나 귀인이 나타나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행복과 성공은 결코 남이 줄 수 없으며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 믿는다. 한 유대인이 회사를 차려 직원을 뽑는다고 공고를 냈다. 총 10명이 응시했고 면접관은 이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냈다. 방 안에 있는 장롱을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옮기는 문제로
생각할 시간으로 사흘이 주어졌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장롱이 새로 만들어진 데다 부피가 크고 겉보기에도 무척 무거워 보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주어진 사흘이 지났다. 9명이 답안을 제출했는데 생각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답한 응시자도 있고 장롱을 분해하여 옮긴 뒤 다시 조립하면 된다고 답한 응시자도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응시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아주 약하고 호리호리해 보이는 유대인 청년이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아무 말도 없이 장롱을 번쩍 들어 밖으로 옮겼다. 나머지 응시자들은 모두 놀라 어안이 벙벙해졌다. 알고 보니 장롱은 진짜 쇠가 아닌 스티로폼으로 만든 것으로 표면에 색깔을 입힌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응시자를 테스트하는 방식이다. 이 일화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만 일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잘 보여준다. 사람들이 난관 앞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는 이유는 그것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압도당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만의 생각 방식과 행동으로 성공을 거둔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앞날이 밝지 않거나 위험이 많다는 이유로 포기하지도 않는다. 유대인은 공상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행동 계획을 세워야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만 상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생각을 접고 당장 밖으로 나가 행동하기 바란다. 가까운 곳에 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를 추구하는 데 서툴지만 부자들은 죽을 때까지 꾸준히 부를 추구하고 축적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이것이 둘의 차이점이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은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더는 돈 벌 기회가 없다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교육자이자 저술가인 러셀 코넬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차이를 날카롭게 통찰한 명언이다. 코넬의 말에 당신을 대입해보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의 생각과 가까운가, 부자의 생각에 가까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꿈을 안고 산다. 하지만 실제로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은 극소수다. 이쯤 되면 우리는 부자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유대인의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도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는 꿈을 꾼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어 부자가 되는 꿈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유대인은 부자가 되는 목표를 먼 미래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고개를 숙여 살피다 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 묻혀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알리는 자신의 농장을 소유한 농장주였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알리를 찾아왔다. 한참 동안 알리와 대화를 나누던 노인은 다이아몬드 얘기를 꺼냈다. 만약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면 한 나라를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알리는 다이아몬드가 자신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알리는 문득 자신이 매우 가난하며 앞으로 다이아몬드 광산을 소유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리라 마음먹었다. 다음날 아침 알리는 잠들어 있는 노인을 깨워 어디에 가면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을지 물었다. 노인이 대답했다. 흰 모래밭 위를 흐르는 강이 하나 있네. 그 강 양쪽에 깎아지른 듯 높이 솟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을 걸세. 그 말을 들은 알리는 서둘러 농장을 팔고 이웃에게 집을 부탁한 뒤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났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 알리는 무수히 돌아다녔지만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바르셀로나의 한 해안가에 도착했다. 지칠 대로 지쳐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순간 알리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충동에 휩싸여 바다로 뛰어들었고 곧 거대한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알리의 농장을 사들인 새 농장주에게는 낙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화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화원 사이를 흐르는 개울 바닥의 흰 모래밭에서 반짝이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그곳을 파보니 무지개처럼 찬란한 빛이 나는 크고 검은 돌 하나가 나왔다. 노인은 그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했다. 새 농장주와 노인은 화원으로 달려가 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들은 이미 발견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고 큰 다이아몬드를 캐냈다. 한 사람이 갖은 고생을 하며 평생을 애썼지만 찾지 못한 보석을 어떤 사람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쉽게 얻은 것이다. 다분히 허구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일화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매우 실용적이고 분명하다. 의외로 많은 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발밑에 어떤 보물도 묻혀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폭을 넓혀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대담함과 패기를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유대인이 돈 버는 분야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대담한 생각과 관련이 깊다. 다음 일화를 읽어보면 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심리상담 일을 하는 존슨과 변호사 안나는 부부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수입도 꽤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둘의 마음속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들만의 사업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꿈이었다. 본업 말고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지만 둘은 열심히 노력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분명 떠오를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존슨은 영화 마니아인 자신의 취미를 살려 비디오 대여점을 차리기로 했다. 안나와 함께 가게를 열 장소를 찾으러 다니는 존슨의 눈에 번화한 상가 밀집 지역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지역에는 이미 여러 개의 비디오 대여점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존슨은 오히려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먼저 앞서 터를 잡은 대여점들을 돌아다니며 어떤 영화가 고객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오스카 수상작이나 세계 각지의 유명한 작품들이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물론 대여점에는 별로 인기가 없거나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영화도 많았다. 이런 작품들은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을 뿐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존슨과 안나는 이런 작품들을 모아 코너를 마련하면 고객의 눈길을 끌 수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곧 비디오 대여점을 오픈했다. 그러고는 오스카 수상작과 세계 각국의 유명한 영화들 외에 희귀하고 특이한 작품들을 취급하는 코너를 따로 만들어 재밌는 편말을 세웠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비디오를 대여합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로 존슨 부부의 비디오 대여점은 연 3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존슨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것에서 시작, 대담한 상상과 구상으로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았다. 물론 자신만의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꿈도 이뤘다. 당신은 존슨처럼 할 수 있는가? 당신이라면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작품에, 그것도 전문 코너를 따로 만들어 선보일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벌기는커녕 굶어 죽는 길이라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유대인 존슨의 생각은 달랐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생각과 돈 버는 노하우에 대한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일화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눈앞, 즉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을 때 예상보다 훨씬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머리를 써서 고민해야 부자가 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시기나 단계에 따라 기회는 여러 방향에서 용솟음 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쓰러질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시련은 언제든 닥칠 수 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파도가 솟구치고 가라앉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굴곡진 인생,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생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이 어려움을 마주해야 할까? 좌절하여 쓰러질 것인가? 강인하게 정면 돌파할 것인가? 이 점에서 유대인은 가장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유대인은 삶의 터전을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고통받았지만 결국 극복했다. 크게는 한 민족에서 작게는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을 겪으며 강인함을 배워야 하고 절망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후회를 줄이고 지금보다 더 찬란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딘 고디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 작가로 유대인이 자랑으로 삼는 인물이다. 1991년 그녀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영예를 안기까지 그녀가 흘린 수많은 피와 땀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고디머는 192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근교에 있는 작은 탄광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유대인 후손이었고 어머니는 영국인이었다. 보석상을 하는 아버지 덕에 비교적 유복한 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그녀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동경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고디머는 몸이 약했고 자주 병에 시달렸다. 6살 무렵 발레 배우가 되는 꿈을 꾸던 그녀는 작은 극단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발레를 배웠다. 하지만 몸이 약한 탓에 발레처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은 그녀에게 적합하지 않았고 결국 꿈을 접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정규 교육도 받을 수 없었다. 그때 나이가 겨우 8살이었다. 학교를 떠나 집에만 머물게 된 고디머는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서서히 책에 빠져든 고디마는 독서를 가장 친한 친구로 삼게 되었다. 어느 날 집 근처에서 도서관을 발견한 고디머는 비로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즐거움을 찾게 되었다. 문학, 철학, 자연과학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에 매료됐다. 이후 고디머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의 감정을 글 속에 담아내기 위해 습작을 시작했다. 그렇게 15살에 생애 첫 소설을 완성했고 지역의 한 문학 잡지에 발표하는 행운까지 얻었다. 그리고 작품이 독자들에게 호평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작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후 고디머는 프라이데이의 발자국으로 스미스 문학상을 받았고
가버린 부르주아의 세계, 이방인들의 세계, 명예로운 손님으로 호평을 받으며 노벨 문학상 후보에 꾸준히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런 경험은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그녀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자 시련이었다. 당시 고디머는 매우 실망한 나머지 남은 생애 동안 노벨 문학상은 받지 못할 것이라며 아예 펜을 내려놓으려고 했다. 하지만 짧은 순간 찾아온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했고 고디머는 다시 예전처럼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다. 그녀는 노벨 문학상을 자신의 목표로 설정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쓴 작품 앞면에 나딘 고디머 노벨 문학상 실패라고 적어 놓았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았다. 그리고 6차례의 노벨 문학상 지명 끝에 1991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다. 질병과 학업 중단, 수상 실패 등으로 숱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디머는 결코 쓰러지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강인함과 굳은 의지로 시련과 좌절을 이겨냈고 그 결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벗어났다. 나딘 고디머의 경험을 통해 유대인의 강인한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겪게 되는 일시적인 좌절이 결코 열정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끝까지 노력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시덤불 속에서도 성공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 여기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 존 쿠티스의 일화를 읽고 나면 앞서 소개한 나딘 고디머보다 훨씬 더 강인한 자세와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존 쿠티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망 전도사다. 하지만 그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받은 간호사와 의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캔 음료수 정도밖에 안 될 만큼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다리는 기형에 항문도 없었다. 무사히 자라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했다. 의사도 거의 포기한 채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가 너무 약하게 태어나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듯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아이의 부모는 무척 슬펐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의사의 지시대로 아기 옷과 작은 관, 무덤을 준비했다. 하지만 존 쿠티스는 그때까지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의사는 부모에게 큰 기대를 갖지 말라고 하며 냉정하게 덧붙였다. 아직은 살아있지만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갔다. 아이의 부모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존 쿠티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리고 아이를 하느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기르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을 견뎌야 했다. 아이의 몸이 너무 작다 보니 주변의 모든 물건이 크게 느껴져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했다. 심지어 집안의 강아지마저 이 꼬마 장난감을 우습게 여겼다. 존 쿠티스의 부모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막히고 암담한 현실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존 쿠티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늘 격려했다. 두렵니? 그러면 그 두려움에 용감히 맞설 수 있는 강인함을 배우도록 하렴. 그러고는 강아지에게서 어린 아들을 몇 시간 동안 떼어놓았다. 이것이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행한 첫 번째 수업이었다.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존 쿠티스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입학했다. 또래에 비해 키가 훨씬 작은 존 쿠티스는 끊임없는 시련과 부딪혀야 했다.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왜소한 그를 마치 장난감 다루듯 놀리고 괴롭혔기 때문이다. 괴롭힘을 당한 존 쿠티스는 눈물을 삼키며 주변의 모든 것에 강인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17살 때 그는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걷기조차 불편했던 두 다리가 없어지자 존 쿠티스의 몸은 더욱 왜소해졌다. 하지만 행동은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고등학교를 마친 존 쿠티스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시내의 점포들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소한 체구의 그를 보며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수없이 많은 냉대와 거절을 당했지만 존 쿠티스는 낙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한 잡화점에서 처음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 행동이 느리고 몸이 불편한 그는 남들이 다 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다. 기차를 타고 직장과 가까운 역에 내린 뒤 스케이트보드로 갈아타고 수 킬로미터를 더 달려야만 그가 일하는 공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무척 힘들었지만 존 쿠티스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만족했다. 비장애인에 비해 몸 크기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는 스포츠를 무척 좋아했다. 12살 때는 실내 크리켓과 휠체어 럭비를 배웠고 역도도 좋아했다. 두 다리가 없는 만큼 상체를 오랫동안 단련한 덕에 팔과 어깨 힘이 굉장했다. 1994년 존 쿠티스는 호주 장애인 테니스 경기에서 우승했다. 2000년에는 호주 스포츠 기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고 전국 건강 역도 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다. 크리켓과 럭비 종목에서 2급 코치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의 의지와 강인한 정신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어느 날 존 쿠티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를 얻었다. 객석을 가득 메운 청중은 그의 강인한 의지에 크게 감동받았고 심지어 한 여자아이는 자살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이날 강연을 계기로 존 쿠티스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깨달았다. 그리고 생애에 걸쳐 가장 큰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무대에 올라가 내가 겪은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야겠다. 고군분투하며 현실에 맞서 처절하게 살아온 경험을 알려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가르침을 주고 싶어. 그 후 존 쿠티스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다. 190여 개 국가를 돌아다니며 800회가 넘는 강연을 통해 시리에 빠져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존 쿠티스가 겪은 역경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울림을 느낄 것이다. 평범한 비장애인의 눈에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어 보이는 반쪽짜리 인간이 강인한 의지와 튼튼한 두 팔로 삶의 골짜기에서 벗어났다. 충격과 감탄, 존경 말고 그 어떤 말로 이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결함이나 부족함이 느껴질 때는 나딘 고디머와 존 쿠티스를 떠올려보라. 이들처럼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강인한 의지와 낙관적인 마음만 있다면 인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최고의 순간을 맛볼 수 있다.